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요, 이제 좀 뭐 너무 딱딱한 얘기만, 뭐 오늘도 뭐 마찬가지로 딱딱한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수능 국어 비문학 영역에서의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그 홀수형인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수능 국어 비문학 영역에서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철학 문제, 뭐 해결 철학에 대한 걸 묻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제학에 관련해서 트리핀 딜레마라는 것을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사실 아마 트리핀 딜레마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좀 이제 이 수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수능 비문학은 이 주어진 지문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상정하지는 않아요. 보면은 이제 그거보다도 주어진 지문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논리적 결과가 뭐냐, 그 지문이 주어졌을 때 뭐 이 문장으로부터 뭐 알맞게 추론한 것은 주로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지 않아도 뭐 괜찮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미리 우리가 이걸 알고 있었다면 좀 문제를 푸는데 한결 뭐 당황하지 않고 뭐 좀 그 여유롭게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본 거는 이 문제를 쭉 보는데요. 이 경제학의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어떤 사실이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즈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경제를 그 자본주의 경제를 잘 이렇게 움직이게 해준다. 뭐 그거는 주로 이제 가격에 의해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러는데 사실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라는 표현이 제가 기억할 때는 한 번이었나 두 번인가 그래요.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비저블 핸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자본주의 경제가 운영이 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아담 스미스가 아주 비유적으로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쓱 던진 말인데, 요즘 우리 아담 스미스 하면 딱 머리에 남는 건 보이지 않는 손,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요, 그렇게 이해되듯이 이 트리핀의 딜레마 역시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이건 굉장히 논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은 제 말이 어느 정도 이제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수능에 나왔던 그 지문이 10번에서 13번 문제에 해당한 건데요. 그 지문을 한번 보면요, 트리핀 딜레마라는 것은 뭐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거기서 기축 달러인 달러의 뭐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1960년에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트리핀 교수는 뭐 59년, 58년에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60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의하면은 이 핵심은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밑줄 친 거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여기서 국제 유동성은 당연히 달러겠죠. 그러면 유동성을 미국이 그 경제가 전후에 점점 커짐으로써 어느 경제 주체든지 그 자기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물건을 수입해서 그걸 다시 되팔고 뭐 그러려면은 달러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뭐 원유를 수입한다든지 국제 유동성이 그때는 달러였기 때문에 달러가 필요한데, 그 달러를 공급하면 어떻게 하냐 하려면은 그냥 달러를 뭐 헬리콥터로 뿌릴 수는 없죠.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미국이 국제 수지 적자를 봐서, 적자 보면은 그만큼 돈이 해외로 나가겠죠. 그걸 통해서 국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적자 규모가 적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국제 경제 규모가 점점점 커지면서 미국의 적자 규모도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당시를 그 당시 브레튼 우즈 체제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정환율 제도인데요. 이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될 거다. 이게 이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전 세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달러를 공급해야 되고 국제 유동성인 달러를 공급해야 되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일으켜야 되고, 그런데 전 세계 경제가 점점 이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 달러 적자 규모가 커지니까 또 이게 국제 유동성 자산으로서 그 신뢰를 잃게 되는,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이런 이 딜레마에 처해 있다. 요게 이 트리핀 딜레마의 해석입니다. 이 후대에서 생긴, 저는 이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보여주는 맥컬리라는 이제 아주 제가 또 좋아하는 BIS의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이 트리핀 딜레마의 경상수지 버전이다. 커런트 어카운트 버전 오브 트리핀 딜레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또 제가 볼 때 아마 이쪽을 아주 심각하게 공부하지 않은 여러 학자나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대다수의 의견일 거예요. 이게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의견일 겁니다. 그럼 이 트리핀 딜레마는 정확히 뭐냐? 한번 그 트리핀 이 저자의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요거는 이제 79년인가 그 자기 58년, 59년, 60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종합하면서 트리핀이 이제 그 평가를 하면서 자기 말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 유명해졌거든요. 이게 한 79년에 이렇게 78년, 79년에 한 얘기니까 71년에 닉슨 쇼크로 인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됐잖아요. 이 전후에 대략 한 1940년도 후반에 시작됐던 게 1971년 요때 이렇게 붕괴가 됐으니까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스타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한 얘기인데, 여기서 트리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persistent, 지속적인 balance of payment deficit,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경상수지 적자라면 이건 정확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current account deficit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트리피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balance of payment defic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alance of payment는 우리는 보통 이거를 국제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급하신 분들, 국제수지나 경상수지나 다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요거에 대해서 좀 사실 좀 불만인 게 뭐냐면, 이 경제학자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이 헷갈리는 용어들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IMF라든지 뭐 페드라든지 어떤 용어를 딱 정해서 이건 이렇게 씁시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과거의 관성에 사로잡혀서 그 용어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QE 설명했을 때, 그때 설명했던 페드의 그 리버스 리포라는 거 있었죠. 이거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 관점에 따라 다른데, 보면은 중국에서는 그게 저기 차변에가 있고 저기 미국에서는 그게 대변에가 있고, 뭐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는 용어도 굉장히 헷갈리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어부터 정확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트리핀 딜레마는 과연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얘기를 했던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국제수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국제수지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소득 그 항등식, 그거를 한번 국민소득 계정 항등식을 봐야 되죠. 그러면 많이 했던 거죠. Y 하면은 1년 동안 산출해낸 거를
어떻게 그걸 어디다 이렇게 쓰느냐 뭐 이런 식으로 관점에 보시면 될 거예요. 소비하는 데 쓰고, 투자하는 데 쓰고, 정부 재정 지출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수출한 게 있고 수입한 게 있으면 그 차익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자, 여기 제가 equal는 이걸 표시를 할 때 여기 세 개를 했잖아요. 세 개라는 것만 썼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세 개는 이건 정의식이라는 겁니다. y는 뭐냐? C, I, G, EX 빼기 IM 수출 빼기 그 수입. 이건 정의식이라는 거예요. 정의식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의를 잘 했으면 맞는 거고 정의가 형편없이 의미가 없으면 이건 틀린 거죠. 근데 정의식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제대로 이게 저 뭐라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야 이렇게 했다면 이건 그냥 항등식인 겁니다. 항상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정의식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이 저축이라는 거. 저축이라는 것은 국민소득에서 그 소비한 거 뺀 거. 그 소비는 누가 하나요? 소비는 정부하고 일반 가정이 하죠. 그래서 그들의 소비는 C, G. 이것도 정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즉 Y에서 C하고 G를 뺐으니까 요 C하고 G가 일로 이렇게 옮겨가면 되죠. 네, 이항한다 그러죠. 그러면 S는 Y 빼기 C 빼기 G인데 그럼 남는 거 I 이렇게 되죠. 네, 남는 거 투자 그 다음에 경상수지 EX 빼기 IM 이건 수출인데 여기에는 뭐 눈에 보이는 상품도 있지만은 저런 것도 있죠. 그 서비스에 관련된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요식하고 요식을 비교하는데요. 이 I를 또 옮겨가요. 그러면 S 빼기 I는 요렇게 우리가 요거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자, 요게 바로 경상수지 경상계정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A라고 쓴 거는 Current Account 그거의 약자죠. CA는 CURRENT Current Accou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국제수지 계정이란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는 뭐냐면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거는 크게 경상수지 계정과 금융 계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커런트 어카운트하고 파이낸셜 어카운트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 경상수지는 실물 거래가 수반될 때, 그 다음에 금융 계정은 금융자산, 뭐 현금이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차변, 대변, 차변은 왼쪽에 있는 거, 대변은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는 거 수치하는 걸 대변에, 돈이 나가는 거를 또는 지불하는 걸 차변에 이렇게 이제 뭐 아주 썼는데요. 요거는 그냥 정확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그 회계학책 입문서를 보시면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좀 직관에 반하기도 한데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구 칠 때 길 외우듯이 이렇게 길을 좀 외울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그 거래 내역을 통해서 거래 방식을 통해서 이게 국제수지 계정 BOP 또는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계정의 그 하위 계정인 경상 계정과 금융 계정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제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사가 미국으로 휴대폰 1000불짜리를 수출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실물이 가니까 이거 경상 계정에 한번 써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
그 다음에 실무를 갔다가 우리 돈을 받겠죠. 그럼 돈을 받으면은 금융계정에도 한번 써야 돼요. 이렇게 이 대차 대조표를 이용한 거는 이 복식북이라고 그래서 항상 양쪽에 데빗, 크레딧 또는 대변, 차변에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양쪽에 동일한 금액만큼 있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상계정에서는 보면은 1,000불의 가치 휴대폰이 나갔죠. 그래서 이거는 경상계정에서는 이 대변에 즉 크레딧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경상계정 휴대폰 수출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는 반대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데빗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 데빗은 우리가 금융자산을 받았잖아요. 돈을 1,000불을 받았죠. 그래서 금융계정에 데빗에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경상계정은 크레딧. 저도 맨날 헷갈려요. 늘 이렇게 한번 봐야 되는데 대변에 여기는 대변, 여기는 차변. 뭐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헷갈릴 텐데요. 아마 혹시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다 하신 분은 회계학 입문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어떤 상품이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상품이나 그 서비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는 한 번은 경상계정에 쓰이고 이게 경상계정에 데빗 또는 크레딧 다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한 번은 그 정반대로 계정 그 데빗 크레딧 바뀌어서 한 번은 금융계정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현금으로 안 주고 3개월 있다 내가 외상으로 줄게 3개월 외상 치자 3개월 외상하자 이거 우리 금융거래에서 아주 그 수출이 무역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상이라는 것도 채권이죠. 그 외상 매출 채권이 되는 거니까 금융계정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실물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교역을 할 때는 한 번은 경상계정, 한 번은 금융계정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사실 이거를 제가 볼 땐 이 회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트리핀 딜레마에 대한 오해가 생겨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계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금융거래를 했을 때 순수한 금융거래를 할 때 여기서 순수한 금융거래는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시민인 국민인 철수가 애플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애플 주식은 미국 사람의 소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TS에서 이렇게 딱 누르는 순간 누군가 미국에서 미국의 애플 주식을 우리가 이제 그 소유한 거를 우리가 사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애플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게 바로 순수한 금융 거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래의 결과 내가 얻는 거는 주식이고요. 주식이라는 금융 자산을 얻게 되고 내가 주는 거는 내 돈 이게 1,500불이면 500불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금융 계정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빗 크레딧 이걸 통해서 보면은 금융 계정에서 애플 주식은 나는 생겼죠. 이게 상품 계정하고 다릅니다. 상품에서는 이거를 준 경우에 크레딧을 했는데 금융 계정은 이게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요거는 그 회계학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원래 이렇다라는 걸로 그냥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또 돈을 보내야 되죠. 그렇죠? 그 돈을 보낸 거는 요거의 크레딧의 반대인 이쪽에 있다. 그래서 주식 대금 500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융거래의 순수한 금융거래의 이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일단 둘 다 금융계정에 기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상계정에서 변화는 어떻다? 전혀 없죠. 경상수지에 대해서 자, 내가 올해 우리나라 그걸 올해 어디서 할 수가 있냐면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해 작년과 올해죠. 그 미국 주식 굉장히 많이 샀죠. 테슬라도 많이 사고 애플도 많이 사고
아마존도 많이 사고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을 미국 주식을 많이 샀는데 그거 산 것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됐습니다 이런 말 없죠. 예, 이 얘기 뭐냐면은 순수한 금융거래에서는 경상 계정의 변화가 0이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여기서 주식 매입을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채권을 매입을 했다. 국채를 샀다.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채권을 팔았다.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뭐 100억 달러 어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또한 이거는 경상 계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금융 계정에만 변화를 주게 됩니다. 요게 크게 이렇게 제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정확히 구분하면은 제가 볼 때 트리핀 딜레마를 이해하는데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트리핀 딜레마 하면은 무역수지 적자, 그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서 미국이 국제 유동성을 제공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커지면은 그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전체적인 이 시스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데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순수한 금융계정과 또는 실제 그 무역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역함으로써 생기는 그 두 가지 회계 처리 방식 또는 그 회계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거에서 기인한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